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탄생에 관한 겁니다. 이건 그냥 한 나라가 세워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2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이어진 한 민족의 생존과 귀환에 대한 정말 장대한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그 역사의 첫 페이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물리적인 영토도 주권도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뭉쳐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정말 역사적인 미스터리죠. 자, 그럼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바로 2000년 전 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는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과의 충돌에서 비롯됐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어서 135년 로마에 맞선 마지막 저항이었던 바르코크바 반란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아예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나라를 잃고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사회에 무슨 위기만 닥치면 가장 만만한 희생약이 됐던 거예요. 흑사병이 돌면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헛소문이 돌고 심지어는 종교의식을 위해 기독교 아이들을 죽인다는 그런 끔찍한 누명까지 써야 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모든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그들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국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휴대할 수 있는 조국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이죠. 물리적인 성전과 땅은 로마군에 의해 파괴됐지만 그들은 율법과 경전이라는 영적인 성전을 마음속에 그리고 손에 들고 다녔던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 경전만 있으면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토라입니다. 우리한테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이름으로 더 익숙한 모세오경이죠. 이 토라는 단순히 종교 경전을 넘어서 유대인의 역사이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법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토라에 쓰인 율법을 수천 년이 지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늘 논쟁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탈무드예요. 먼저 입으로만 전해지던 율법을 정리한 미슈나가 나오고 그 뒤 300년 동안 랍비들이 이 미슈나를 놓고 벌인 엄청난 토론과 해석을 모은 게마라가 더해져서 마침내 탈무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요. 전체 분량이 12,000페이지가 넘고 무게는 무려 75kg에 달합니다. 이건 그냥 책 몇 권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민족의 지혜와 논쟁이 담긴 거대한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들고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천 년을 내면의 휴대용 조국으로 버텨왔는데 19세기 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외부적인, 즉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이전의 박해가 주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였다면 19세기 후반 유럽에는 유대인을 아예 하나의 열등한 인종으로 보는 아주 질 나쁜 반유대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종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훨씬 더 근본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드레퓨스 사건이에요. 프랑스 군의 유대인 장교 드레퓨스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오직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 사건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던 프랑스에서 일어났기에 유럽의 유대 지식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바로 이 재판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현대 시온주의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츠르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 문제는 개별 국가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한 명의 유대인을 통해 모든 유대인을 저주하려는 욕망, 이 말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헤르츠는 행동에 나섭니다. 1897년 전 세계 유대인 대표들을 스위스 바젤로 모아서 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를 열어요. 시온주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그들의 옛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이 운동은 여기서 아주 명확한 정치적 목표를 갖게 됩니다. 바로 국제법의 보호 아래 합법적으로 유대 민족의 집을 짓자는 것이었죠. 시온을 향한 꿈은 이제 뚜렷한 정치적 목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600만. 이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나치에 의해 희생된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 10명 중 8명이 사라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숫자죠.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19세기 말에 2만 4천 명에 불과했던 유대인 인구가 시온주의 운동과 계속되는 박해를 피해 몰려든 이민자들로 인해 1948년에는 65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훗날 벌어질 갈등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죠. 마침내 역사의 톱니바퀴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947년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누는 분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2000년 만의 감격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분할안에 반대했던 주변 6개 아랍 국가들이 바로 다음 날 이 신생 국가를 침공하면서 끔찍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야기의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도전으로 가득 찬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죠. 독립선포와 동시에 시작된 이 독립전쟁은 8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신생국가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인구의 1%에 달하는 6천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지역을 뒤흔들게 될 여러 차례 중동전쟁의 시작, 그 기나긴 갈등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2000년 만의 귀환은 끝없는 생존투쟁의 또 다른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 길고 긴 여정이 끝난 자리에 이제는 그 나라를 지키고 통치해야 하는 더 무겁고 새로운 과제가 놓이게 된 것이죠. 이 기나긴 역사의 무게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선택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